아니, 아가씨. 그러다가 평생 혼자 살려고 그래요? 인연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겠죠. 인연은 만드는 거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재혼해서 자식은 낳아야죠. 자식이 꼭 있어야 하나요? 당연히 있어야죠. 지금은 젊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요? 아프기라도 하면 그때는 누가 돌봐줘요?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자식이 필요해요? 그것도 그렇고, 애가 없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외로울 것 같고요. 늙어서 아무도 안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끔찍할 것 같은데? 남들 사는 대로 사세요, 그냥. 그게 평범한 거고, 평범한 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6세 장동주 씨입니다. 장 씨가 나이 들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노후에 어쩌려고 그러냐. 외롭겠다. 장 씨가 남편도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걸 알면 모두가 입을 모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말이죠. 장 씨가 자식 있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듯 그들도 자식 없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듯 장 씨의 인생을 장담하는지 몰랐습니다. 자식이 없고 싶어서 없는 것도 아니었고 가끔은 외롭지만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장 씨의 팔자를 운운하며 혀를 차던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오히려 말려낸 장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자식 없어 걱정하던 사람들이 무자식이 상팔자를 외쳐대니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바람대로 장 씨는 나이 들어 아팠습니다. 그러자 다들 돌봐줄 자식도 없는 장 씨가 얼마나 잘 사나 궁금한 싶은 눈치였죠. 어쩌면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구경하고 싶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장 씨도 한때는 의지할 수 있는 남편과 자식들이 있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년이 행복하고 비참하고는 자식들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을 말이죠. 장 씨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2년간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에 골인은 했지만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병원 갔다 왔다면서 왜 말이 없어? 이번에 또 안 됐냐? 죄송해요. 그러자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깊은 한숨 소리. 1분 정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리쳐 나무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침묵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견디기 힘들어 꼼지락대자 시어머니가 젊은 날에 장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 지난번에 보약 지은 거 다 먹은 건 맞아? 네, 다 먹었어요. 근데 왜 애가 안 들어서? 우리 집안에서 애 못 낳는 건 너밖에 없어. 그 말에 안 그래도 땅에 코를 박을 듯 숙이고 있던 고개가 끝을 모르고 더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내가 결혼을, 아이고, 됐다. 하도 들은 말이라 그런가 이제는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말은 체형이 보겁게 생겼다며 장 씨만 보면 혀를 차던 시어머니였는데 임신을 못하는 것을 그런 장 씨의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표시하는 걸 서슴지 않았죠. 부적도 소용없어. 보약도 소용없어. 이제 물 떠다 놓고 빌기라도 해야겠다. 우리 장손 좀 내려달라고. 맏아들이었던 남편 탓의 장 씨는 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정작 누구의 문제로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건지는 알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너는 입이 없냐? 왜 대답이 없어? 시애미가 웃음냐? 죄송해요. 죄송하면 빨리 애를 가져야 할 거 아니야. 벌면 얼마나 번다고 애 낳아야 할 새댁이 일한다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야. 당장 그만둬라.
항상 결론은 장씨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 말 않고 있던 남편이 장씨를 툭 쳤습니다. 어서 알았다고 대답하라는 사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씨는 일도 그만두고 건강 관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생길 아이였으면 세상에 애를 못 갖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러자 시집에서는 자꾸만 장씨를 못 살게 굴었고, 그럴 때면 남편과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면 갈수록 감정의 골은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아이가 생길 일이 만무했습니다. 어머님이 나한테 쓸모없는 것이라고 그러셨어. 또다시 불려가 시어머니에게 욕을 들었던 장씨가 저녁에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도리어 한숨을 쉬며 짜증을 냈습니다. 나도 이제 지친다. 지친다니. 엄마가 뭐라고 해도 그냥 내 하면 안 돼. 그리고 왜 자꾸 그걸 나한테 말하는 거야? 그럼 내가 당신한테 말하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엄마 욕을 하고 싶어. 내가 언제 욕을 했어? 당신은 어쩜 내 편은 한 번도 들어주질 않는 거야? 남편은 말 그대로 남의 편이었습니다. 결국 장씨 부부는 별거를 하다가 결혼 생활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장씨는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주위에서 손가락질을 했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다들 이혼한 것이 장씨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한때는 장씨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차라리 입양이라도 하지 그랬냐? 친정아버지조차 장씨를 나무랐으니 누구도 장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가 있었으면 아무리 싸웠어도 이렇게 쉽게 이혼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 처음부터 싸울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이혼이라는 과정이 참 쉬웠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고 각자 길로 가면 되니 말이죠. 하지만 애가 있었다면 그런 시집 식구들을 견디고 내 편도 아닌 남편과 평생 살아야 했을 것이었습니다. 애가 있으니 쉽게 헤어지지는 못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래서 이제 와서는 당시에 애가 없었던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한참을 괴롭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 다시 직장에 들어갔고 몇 년간 몇 정말 일만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외로움에 사무칠 때도 있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 키워봐요. 강아지요? 아,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외롭지 않아요? 강아지 한 마리 있으면 딱 좋지. 집에 아무도 없는데 강아지를 어떻게 키워요? 아침 일찍 나갔다가 퇴근해서 바로 집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8시는 돼야 했습니다. 그러면 강아지를 키우는 의미가 없었죠. 혼자라서 키우고 싶었지만 또 혼자라서 키울 수 없었습니다. 외롭다고 입 밖으로 말해본 적도 없었지만 남들이 보기엔 그래 보였는지 재혼을 하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새언니에게 잔소리를 많이 듣곤 했죠. 내가 다리 좀 놔줄까 하는데 언제까지 혼자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에요. 바빠서 누구 만나고 할 시간도 없어요. 바빠서 연애 못하는 사람도 있나? 그래도 아직은 생각 없어요. 아니, 아는 사람 내 남동생인데. 그쪽도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면 좋잖아. 그러면서 은근슬에 속삭였습니다. 애가 하나 있긴 한데. 아가씨도 그게 더 낫지 않나? 이제는 낳기엔 좀 늦었으니까.
생각해서 해준 말인 줄은 알겠지만 달갑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아무나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오빠도 많이 걱정하던데.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요. 거절을 해도 기어코 약속을 잡아버렸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미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장 씨는 그런 선자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결혼 얘기에, 육아 문제 얘기에, 부모 봉양에 너무 현실적인 대화만 오가니 한번 실패한 결혼을 꼭 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장 씨가 마음을 열지 않으니 만남 또한 흐지부지해졌습니다. 아니, 아가씨. 그러다가 평생 혼자 살려고 그래요? 인연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겠죠. 인연은 만드는 거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재혼해서 자식은 낳아야죠. 자식이 꼭 있어야 하나요? 그놈의 자식 얘기는 지긋지긋했습니다. 결국 자식이 없어 이혼을 했는데 또다시 자식을 낳겠기 위해 결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짐승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지금은 젊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요? 아프기라도 하면 그때는 누가 돌봐줘요?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자식이 필요해요? 그것도 그렇고, 애가 없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외로울 것 같고요. 늙어서 아무도 안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끔찍할 것 같은데. 남들 사는 대로 사세요, 그냥. 그게 평범한 거고 평범한 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젊고 창창한 나이에 혼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해주겠다는 사람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본 적도 있었고 말이죠. 하지만 장 씨가 40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크게 아팠습니다. 수술까지 하고 한 달가량 입원해 있었는데 새언니 말과는 다르게 반대로 자식을 갖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없는 게 죄인지라 장 씨가 그 옆에 붙어서 병수발을 한 달 동안 들었는데 입원한 어머니보다 장 씨가 더 쓰러질 몰골이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자식을 부리며 수발을 들게 하는 어머니가 가끔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너 이혼한 거 창피할 때도 있었는데. 이러고 보니까 내 노후의 최고 보험은 동주 너인가 보다. 웃으며 하는 어머니의 말에 장 씨는 따라웃지 못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지고 오히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러니 장 씨는 더욱더 자식을 낳기가 싫었습니다. 늙어서 아픈 걸 대비하기 위해 남편이 필요하고 자식이 필요하다면 그냥 젊었을 때 건강히 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군가를 만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몇 년 더 지나 나이를 먹으니 이제는 누군가를 소개받을 나이도 지났는지 주변에서 재혼 안 하느냐는 질문조차 하지 않게 되었죠. 글쎄, 우리 진영이가 밤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내가 막내라고 오냐오냐 키워가지고요. 고모도 알죠? 알죠. 애 아빠 때문에 속상했는데 내가 우리 새끼들 때문에 살아요. 애구구, 괜한 소리를 했나? 아니에요. 진영이 공부 열심히 하면 좋죠. 내년에 막내까지 대학교 가니까 내가 요즘 그 생각밖에 안 해서 그래요. 나이가 들다 보니 사람을 만나면 늘 듣는 얘기가 자식 자랑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장 씨가 혼자라는 걸 처음 알게 된 사람은 갑자기 쉬쉬하며 말조심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색한 기류가 흐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원래 알던 친인척이나 친구들은 장 씨가 모르는 비밀을 알려준다는 듯이
자식 자랑을 끝없이 늘여놓곤 했습니다. 그러게. 아가씨도 진작에 재혼했으면 공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남편은 없어도 자식은 있어야 된다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장 씨는 새언니에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아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통곡을 하더니 이제는 자식 때문에 산다며 웃었습니다. 늘 똑같은 레파토리였습니다. 자식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웃고, 그리고 결국 결론은 그런 자식이 없는 장 씨는 딱 한 사람. 자식들 커가는 거 보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늙으면 자식들 부양받으며 사는 게 제일 좋은 인생이고요. 한때는 장 씨도 원한 적이 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오래전 일일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나이대까지 혼자 사는 장 씨가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행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아가씨는 돈 벌어서 어디다가 써요? 언젠가 새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러죠. 취미가 뭔데요? 그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모으는 거요. 아, 집에 잔뜩 있던 그거요. 여행 가서 샀다는 거. 네. 여행 갈 때 하나씩 사오는 거죠. 참, 팔자 좋네요. 나는 여행을 언제 가본지 모르겠네. 언제는 팔자가 사나워 안타깝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팔자가 좋다고 혀를 찼습니다. 돈 좀 많이 모아놨죠? 은근슬에 몸을 붙여오며 묻자 장 씨는 반대로 뒤로 물러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돈 쓸 데가 많이 없긴 하니까요. 여행을 좋아하지만 그것도 다 휴가 때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엔 일을 하다 보면 크게 돈 나갈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쇼핑을 가도 장 씨 혼자 입을 것만 사면 되기에 지출이 크지 않았죠. 반면에 새언니는 돈 나갈 때가 천지라며 푸념을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던 막내 조카는 재수를 하다가 결국 작년에 지방 사립대에 입학했습니다. 학교도 좋지 않은데 학비가 많이 든다며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로 아들, 딸이 둘이 더 있었으니 자식 대학 학비로만 수천이었습니다. 거기에 자취하는 주거비, 생활비까지 대느라 허리가 휜다고 했습니다. 학비만 이렇게 드는데. 아이고, 나중에 애들 결혼한다고 하면 어쩌나. 벌써부터 걱정이네. 결혼할 때도 보태야 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태야겠죠. 딸내미는 그렇다 쳐도 아들들은 전세금이라도 좀 대줘야 기 펴고 살지. 그러게요. 걱정이겠어요. 그래도 뭐, 돈 많은 고모가 좀 도와주려나? 장 씨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웃는 새언니를 황당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장 씨는 조카들을 만날 때마다 용돈을 두둑하게 줬는데 지금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고모는 돈 들어갈 자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들을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해주면 좋죠. 투자요? 아니, 그렇잖아요. 고모 아프면 나중에 누가 챙기겠어요. 결국에는 핏줄이라고. 우리 애들한테 의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자 이 소리죠. 저는 나중에 애들한테 의지 안 해요. 아이고, 모르는 거죠. 그 나이 돼봐야 알지. 그러면서 막내 조카의 학비를 대주길 은근슬에 요구하던 새언니의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카들은 핏줄이기라도 했지 전혀 상관없는 타인도 종종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돈 쓸 데가 없다며
그 돈 다 짊어지고 갈 거 아니면 나누자고 했습니다. 비상식적인 말이었지만 살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상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다 장 씨는 암에 걸렸습니다. 위암 초기였는데 그때는 꼭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수술도 잘 됐고 초기라 잘못되진 않았지만 많은 동정을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어 남편도 자식도 없이 투병하는 장 씨가 얼마나 딱해 보였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치료가 힘들었지 자식이 없어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겉봐요. 내가 뭘 했어요? 나중에 아프면 어쩌냐고 그랬죠? 꼭 한마디라도 하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면 평온한 삶을 산 장 씨가 눈꼴 시려웠는지도 몰랐습니다. 당시에 그녀는 자식들 때문에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옆에서 돌봐줄 사람은 있어? 그러게. 혼자 사는데 아프면 서럽잖아. 건강 관리 잘해. 늙으면 건강이 최고야. 맞는 말이야. 아이고, 내가 아무리 자식 다 소용없다고 해도 나이 들면 하나는 있어야 하나 봐. 이럴 때 얼마나 위안되겠어. 주변 사람들은 장 씨를 걱정했지만 그 끝은 결국 자신들이 자식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식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아프면 어쩌냐 하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살았는데 막상 아프니 별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돈을 모아두니 자식보다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자식이 없으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말이죠. 하지만 장 씨는 오히려 이런 때 자식이 있었다면 조금 슬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자식이 괴로울 것이고 부모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면 그것도 괴로울 것이니 말이죠. 부모 자식 사이가 그리 단순한 것은 아닐 테지만 적어도 장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있으면 늘 든든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통해 늘 깨닫고 있기도 했고 말이죠. 내가 진짜 어디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정우 그놈이, 아이고. 정우가 왜요? 새언니는 큰아들 얘기를 꺼내며 답답한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이놈 새끼가 하라는 취직은 안 하고 코인인지 뭔지 해가지고 7천만 원을. 네, 7천만 원이요? 나중에 결혼 자금 하라고 통장에 모아뒀던 돈인데 그걸 홀랑 들고 가가지고. 아이고. 통곡을 하더니 눈을 부릅뜨고 장 씨에게 말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대학을 나오니까 머리에 똥만 차가지고 벌나는 돈은 안 벌고 집에 있는 돈 퍼다 뿌려버리는 놈이에요. 그놈이. 이제 나이가 몇인데. 아이고. 졸업 후 몇 년 동안이나 놀고 있는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줄줄이 자식들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오빠 부부는 몇 년간 휘청거렸습니다. 대학만 보내놓으면 끝인 줄 알았지만 진짜 시작은 그 이후부터인 듯 했습니다. 정작 새언니가 그렇게 걱정하던 장 씨의 삶은 평탄했습니다. 그리고 윤택했습니다. 자식이 사고 치는 집과 비교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될 때는 없었습니다. 비록 암에는 걸렸지만 초기라 치료는 잘 됐고 남편이나 자식의 병수발은 필요 없었습니다. 혹시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간병인을 쓰면 됐습니다. 잠시 일을 쉬면서 몸이 힘들어 반년간 가사 도우미를 쓰기도 했는데 새언니는 돈 낭비를 한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럴 돈 있으면 자신이 해주겠다고 했지만 장 씨는 거절했습니다. 혼자 나이 들어 병에 걸리면 비참할 것이라는 새언니의 말은 틀렸습니다. 아직 나이가 덜 들어 거동이 가능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면 자식이 있든 없든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정작 자식들 수발받을 생각을 하는 새언니의 친정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니 말이죠. 그 언젠가 새언니가 평범한 게 가장 좋은 거라고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장 씨의 인생은 남편 없고 자식 없어 특별히 불행한 줄 알았는데 그 누구보다도 평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심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없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었죠. 나중에 자식들은 좋겠어요. 네? 아니, 부모님이 이런 건물 물려주시면 든든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다 자기들 복이라니까요. 그런가요? 저도 자식들한테 건물 몇 채 물려주고 싶죠. 근데 애들 키우는 돈이면 이런 거 사고도 남잖아요. 제가 애가 둘인데 어쩔 땐 하나만 낳을 걸 하고 후회한다니까요. 돈 잡아먹는 귀신들이에요. 안 그래요? 수다스러운 중개인에게 장 씨는 어색한 미소만 보냈습니다. 장 씨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인은 한참을 자식 얘기로 열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종국엔 자식 자랑이나 흉을 보지 않는 장 씨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죠. 어쨌거나 부럽네요. 1년 전에 장 씨는 원룸 건물 한 채를 샀습니다. 대출을 끼긴 했지만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도 다달이 꽤 높은 금액의 세가 들어왔습니다. 위치가 좋아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참 잘 샀다며 중개인은 엄지손가락을 척하고 들어올렸습니다. 자신이 중개를 잘했다는 말이었죠. 말이 하도 많아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칭찬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던 방 하나를 오늘 계약했는데 이로써 건물의 방은 모두 찼습니다. 장 씨의 생활비도 두둑해질 예정이었죠. 장 씨는 50이 넘어 어느 정도 노후 대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퇴직하면 퇴직금도 꽤 될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아둔 현금도 어느 정도 있었고 대출 없는 내 집이 있고 차도 있었습니다. 또 아직 일도 하고 있고 부동산 수익에 연금까지 합치면 큰 탈이 없는 한은 이렇게 살다 가겠지 생각했습니다. 고모, 어쩜 이런 걸 비밀로 할 수가 있어요? 건물을 산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새언니가 장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릴 생각이 없었지만 연로한 부모님이 장 씨 걱정을 하도 하시길래 슬쩍 알렸더니 비밀은 없었죠. 새언니가 득달같이 쫓아와 화를 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했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요? 우리끼리 그 정도는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물 샀다고 그러면 누가 돈이라도 꼴까봐 그래요. 그래서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새언니는 기분이 나쁜 모양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일부러 숨긴 건 아니에요. 사실 내심은 어느 정도 그런 뜻이 있기도 했습니다. 괜히 평화로운 일상이 깨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감은 적중했죠. 어디에요? 주말 점심때쯤 새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 근처 카페예요. 약속 있었나 보네. 누구 만나요? 아니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나왔어요. 책도 보고 하려고. 아이고, 혼자 아주 드라마를 찍고 계시네. 지금 그리로 갈게요. 왜요? 왜긴요? 할 말도 있고 나도 커피 한 잔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그러세요, 그럼. 모처럼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런 듯 했습니다. 20분쯤 기다리자 그녀가 도착했습니다.
진짜 부러운 팔자네요. 요즘 늘 듣는 얘기에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전 같았으면 칭찬인지 비꼬는 것인지 구분하느라 애를 썼을 텐데 이제는 의미도 없었습니다. 부러워서 하는 말이 대부분임을 알았으니 말이죠. 나도 한가하게 앉아서 커피나 홀짝거리고 책도 읽고 싶다. 한숨을 쉬며 하는 말에 장 씨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만 보면 그때 재혼 안 하길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꼭 재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땐 당연히 그랬죠. 젊으니까. 근데 내 주변에서 제일 속 편히 사는 사람이 아가씨 같아요. 그러더니 땅이 꺼져라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여기까지 굳이 찾아온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엔 아니나 다를까 수심이 가득했죠. 그게 내가 어려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이요? 애 아빠가 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내가 달리 부탁할 사람이 있나?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말이에요. 서론이 긴 것을 보니 돈 얘기가 분명했습니다. 장 씨는 대꾸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우 결혼하잖아요. 그 얘긴 보름 전에 전해 들었습니다. 내년 봄에 결혼을 한다고 해서 축하한단 말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우리 애들이 돈 가지고 사고를 좀 많이 쳤어요. 그놈 새끼가 코인인지 뭔지 한다고 지 결혼 자금도 날리고. 암튼 그래서 방 한 칸이라도 얻어줘야 할 텐데 내가 요새 잠도 못 자요. 그래서. 장 씨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답답하다는 듯이 새언니가 말했습니다. 아, 그냥 속 시원히 얘기할게요. 고모가 돈 좀 꺼줘요. 돈이요? 돈이 있어야 장가를 보내든 말든 하잖아요. 그놈 자식도 모아둔 돈도 변변치 않은데 그쪽에서는 은근히 지배기를 꺼내니까 내가 요새 밥맛도 없고 아주 죽겠어요. 그렇다고 애 기죽게 빈털터리로 보낼 수도 없고요. 새언니의 말에 장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간 알게 모르게 50만 원씩, 100만 원씩 꿔간 돈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장 씨도 처음부터 못 받을 거라 생각하고 빌려줬던 돈이라 그걸 탓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 금액은 액수가 달랐습니다. 고모는 평생 번 돈으로 건물도 사고 앞으로도 자기 한 몸만 챙기면 되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오빠도 박봉이고 우리 둘이 벌었는데도 자식 셋 건사하기가 빠듯했어요. 이런저런 일도 많았잖아요. 내가 눈앞이 깜깜한 와중에 딱 고모 얼굴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고모도 우리 정우 많이 예뻐했잖아요. 옛날에 내가 고모네 아들 삼으라고 농담했던 것도 기억하죠? 그냥 아들 삼았다고 생각하고 조카 장가 좀 보내주면 안 될까요? 참으로 처량하게도 얘기했지만 잘 들어보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달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내가 형편 되는 대로 꼭 갚을게요. 형편이 될 만하면 둘째가 결혼할 것이고 또 막내도 아들이라고 그냥 보내진 못할 것이었습니다. 새언니의 말대로 평생 벌어서 건물도 사고 했지만 그 돈을 모두 조카들 시집 장가 보내는데 쓸 수는 없었습니다. 언니도 알잖아요. 내 한 몸 내가 스스로 챙겨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그러자 그녀의 안색이 대번 바뀌었습니다.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말 서운한 소리 하네요.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자식이 없으니까 더더욱 조카들을 챙겨야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프면 누가 챙기겠어요? 근데
내가 진짜 아파 보니까 조카도 자식도 부모도 다 소용없더라고요. 항상 아프면이라는 가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암에 걸렸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조카들은 병문안은커녕 전화 한 통도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를 보내고 끝이었습니다. 그것도 엄마나 아빠가 시켰는지 형식적인 안부 메시지였죠. 그런데 나이가 든다고 고모를 살뜰히 챙길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 씨도 바라지도 않았고 말이죠. 자식도 부모를 책임지지 못하는 마당에 어떻게 조카가 고모를 챙길까요? 나 같으면 여행 가고 쇼핑할 돈으로 조카들 좀 보태주겠어요. 그러더니 분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새언니를 바라보며 장 씨가 말했습니다. 1억은 못 빌려주지만 축하하는 마음 담아서 500만 원 축의금 할게요. 아무리 자식들에게 돈이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이면 장 씨에게도 무척이나 큰 돈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건물을 샀다고 하면 대단한 부자라고 생각하는 듯 하지만 장 씨 나름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노후 대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더럽고 치사한 직장이지만 꼭 붙어서 여태 일하는 것이겠죠. 축의금 얘기를 하자 새언니는 아무 말 없이 서 있다 뒤를 돌아섰습니다. 차마 안 받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대면대면 지내다가 큰조카 결혼식이 끝나고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그 돈 괜히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무슨 수로 갚는다고. 못 빌려줘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결혼 준비 시키면서 나도 모르게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고모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축의금 고모만큼 준 사람도 없어요. 장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요. 어쩔 땐 고모가 부럽기도 하고 살다 보니까 자식 없인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더라고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새언니가 늘 돈돈 하는 것도 결국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주고 싶어서였죠. 고모가 부러웠나 봐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식 없는 게 제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 같아요. 걱정 없이 스트레스 없이 고모 인생 즐기면서 사세요. 씁쓸해 보이는 그녀의 목소리에 장 씨도 쓰게 웃었습니다. 걱정 없지 않아요. 저도 노후가 불안할 때가 있고 사람들 때문에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아요. 이런저런 걱정하다 잠 못 들 때도 있고요. 고모도 그래요. 좀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장 씨였기에 새언니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늘 새언니는 장 씨에게 속 편해 보인다. 팔자 좋아 보인다. 걱정 없어 보인다고 했지만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특별히 불행하진 않았지만 자식이 없기에 행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포기해서 얻은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때로는 자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인 듯 했습니다. 어차피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었고 자식을 노후 대비책으로 삼으면 불행뿐이었습니다. 남을 부러워할 것도 없었고 자식이 있든 없든 자랑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언니는 자식 없는 장 씨가 부럽다고 하더니 또 손주가 태어나자 웃음꽃이 피어 살았습니다. 이보다 행복할 때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자식들과의 갈등에 중내산해하곤 했죠. 그런데 장 씨도 이젠 그런 것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어차피 혼자인 이상 노후 대비 잘해서 말년에 사람들 말처럼 비참해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희노애락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장 씨는 이렇게 욕심 없이 살다가 가는 게 작은 바람이었죠. 어머님, 그냥 제가 할게요. 2번 움직이니까 제가 더 힘들어요. 그래? 난 너 쉬라고 그런 거지. 생각해줘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그냥 여기 앉으세요. 잠깐만, 저기 방 하나 남지 않어? 아, 거긴 나중에 동우 크면 동우방 할 거예요. 그래? 그럼 오늘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 남는 이불 있지? 네? 여기서 주무신다고요? 오늘이요? 그래. 갈아입을 옷도 가져왔는데? 그나저나 동호 아빠는 언제 온대? 오늘 조금 늦는데요. 그러면 나 먼저 저녁밥 좀 차려줘라. 네? 저녁밥 먹어야지. 얼른 차려라. 배고프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조정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조 씨의 말년은 둘째 며느리 때문에 평화가 깨졌습니다. 조 씨는 그저 조용하고 평온한 노후만을 바랐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나에 대해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어서는 하지 못했던 일도 해보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갈등 없는 삶을 살다 가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에 둘러싸여 살다 죽는 게 소원이라는 조 씨의 어느 친구와는 사뭇 다른 바람이었죠. 시끌벅적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에 지치기도 했고 본디 성격이 타고나길 그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결혼시킨 작은 아들에게 문제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조 씨의 기준으론 아주 특이한 인간상이었습니다. 남에게 부탁하거나 민폐 끼치는 일을 서슴지 않고 끊임없이 말하고 불평하고 웃고 울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니 아무 때나 수시로 쳐들어와서 애를 맡기고 시모를 부려먹어 한시도 쉬질 못하게 하는 며느리 때문에 조 씨는 괴로웠습니다. 그렇다고 또 차갑게 내칠 만한 성정은 되지 못했기에 어영부영 받아주었지만 뒤에서는 조 씨의 험담을 하고 있었던 며느리. 없는 데선 나라님도 욕한다지만 나라님이야 내 자식 봐주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다 쳐도 조 씨에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가만히 있는 시모를 얕잡아 본 것인지는 몰라도 조 씨는 며느리를 후회하게 만들고 앞으로 다신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 무척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징글징글해서 조 씨가 있는 곳으론 머리도 두르고 자지 않을 정도로 미치고 팔딱 뛰게 할 방법을 말이죠. 조 씨는 아들만 둘이 있었습니다. 조 씨의 삶은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으며 크게 달라졌습니다. 정적이던 그녀의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역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성향이던 남편도 같은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그랬습니다. 내가 오롯이 나의 삶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조 씨 부부는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 키우는 것에 헌신했고 자식들도 잘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밥벌이는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죠. 조 씨와 남편은 아들들 결혼시키면 이제는 자식들에겐 관여하지 말고 우리들 인생을 삽시다 하며 서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결혼했을 때는 조 씨 부부의 뜻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명절에 오지 말라고요. 그래. 여행 가라니까. 결혼 전이야 그렇게 했어도.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해요? 그럼 더 좋지.
부부가 오붓하게 여행 다니고 처가 가는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어쨌거나 여긴 안 와도 돼. 안 서운하세요? 엄마 아빠가 원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가 서운해? 첫 명절이 오기 전 큰아들 내외에게 명절에 오지 말라고 했더니 아들 부부 모두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에선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엿보였죠. 엄마는 요리에 취미 없고 며느리한테 일 시키기도 싫고 차 막히는데 왔다 갔다 하게 하기도 싫고 조용히 아빠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아. 너희가 올 이유가 없지. 그리고 그건 조씨 부부의 생일에도 어버이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들과의 만남을 피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지만 날을 정해서 다 같이 모이는 것은 사양이었습니다. 번잡스럽고 고생스러웠죠. 가끔 밖에서 만나 식사하는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조 씨는 큰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만난 게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래요. 뭘 그렇게까지. 그래서 주위에서도 다 부러워하고요. 엄마 아빠 편히 있으려고 그런 거야. 그래도요. 아들에게도 말했지만 칭찬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 씨 부부가 간섭이 싫고 그저 각자 지내는 게 좋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며느리가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닌다니 나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보진 않아도 조 씨는 큰며느리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격없이 친밀하다기보다는 서로 나쁜 일이 전혀 없으니 오히려 자주 보는 고부 사이보다 좋을 뿐이었죠. 큰며느리는 맞벌이하며 애를 키우면서도 한 번도 맡아달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도 먼저 묻지 않았고 말이죠. 그런 게 서로의 암묵적인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조 씨도 며느리에게 찾아가지도 명절에 일을 시키지도 전화해서 잔소리하지도 용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은 알아서 스스로. 그것만 지키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작은 아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큰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떴습니다. 추운 겨울이 유독 혹독했던 한 해였습니다. 가벼운 병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위독해지는 바람에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상을 치르게 된 작은 며느리도 얼떨떨해 보였습니다. 조 씨가 한동안 정신을 빼놓고 있는 바람에 며느리와 시간을 보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한 달 뒤 명절도 어영부영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명절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아가 찾아뵀으면 하던데요. 명절에 네. 명절에 저희 둘이 덩그러니 남겨지는 것 같아서 싫다고요. 작은 아들의 말에 당황해서 대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명절에 큰형네처럼 여행이나 가라고 하니 굳이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혼자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요. 엄마는 괜찮아. 이제 그냥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저도 그렇게 말은 했는데 수아가 꼭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휴대폰을 통해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조 씨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아들도 걱정이 됐는지 전화가 왔지만 오지 말라고 하니 수긍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네는 꼭 오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아이고, 그래. 근데 선물 같은 건 절대 들고 오지 마. 알지? 알죠? 아들들이 결혼하기 전에도 따로 살았지만 그때도 명절의 선물은 사양이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일 때 내복이나 옷 같은 걸 종종 선물해주곤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입은 적이 없어서 특히나 옷 선물은 질색을 했죠. 어머님, 이거 선물이에요. 그런데 명절에 작은 며느리가 내민 선물을 보고 조 씨는 당황스런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쳐다보자 아들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싶었습니다. 아들도 모르게 며느리가 산 것인지 아니면 말려도 소용없다는 말인지. 어쨌거나 내밀기에 받았는데 참 처치곤란이었습니다. 꽃무늬가 가득한 분홍색 가디건과 스카프였는데 조 씨가 80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옷장에서 꺼내볼 일이 없을 듯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옷 선물 싫어하신다니까. 굳이 백화점에 가서 사온 거예요. 옷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어머님, 요즘 인기 제일 많은 옷 사온 거예요. 나중에 입어보세요. 해맑은 표정으로 쳐다보는 바람에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사온 거라면 얼른 환불해가지고 오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조 씨는 하는 수 없이 옷을 등 뒤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런데 다음부터 선물은 사오지 마. 아,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자 조 씨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입는 스타일만 입으셔서 옷 선물은 안 좋아하시는 거야. 아, 그래? 그럼 진작 말하지. 말했잖아.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지. 진짜야. 분홍색도 안 좋아하신다니까. 아, 그럼 다시 주세요. 환불할게요. 아니야. 잘 입을게. 아니요. 안 입고 두실 거면 그냥 환불하는 게 맞죠. 그러면서 작은 며느리가 조 씨의 뒤에 있던 선물을 다시 챙겼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아서 조 씨의 맘도 무척 불편했습니다. 선물 사오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일렀는데 조 씨의 아들 책임도 컸습니다. 그리고 굳이 사오지 말라던 옷을 사와서는 입을 뚱하니 내밀고 있는 며느리도 조 씨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며느리에게 옷을 받아들고는 꺼내어 몸에 대보기까지 했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의 마음이 풀린 듯 했죠. 참 쉽지 않았습니다. 아까 솔직히 진짜 서운했어요. 며느리가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각해서 사온 건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좀 차가운 분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거 좋거든요. 저희 집도 차례를 안 지내고 식구가 많지 않아서 전부치고 노는 거 해보고 싶었어요. 과연 명절에 며느리가 전부치는 게 노는 걸로 느껴질 수 있는지 겪어보지 않았으니 하는 말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정 같은 게 좀 없어 보여요. 가뜩이나 아버님도 안 계셔서 저도 어머님 생각해서 온 거거든요. 외로우실까 봐요. 작은 며느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는데 다소 말이 많은 타입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와서 제가 말동무라도 해드릴까요? 아니야. 나는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 에이, 그래도요. 그러다가 치매 걸리세요. 말이 많기도 하지만 말 내용을 가리지도 않았죠. 정말로 다음 명절부터는 안 와도 돼. 둘이 여행을 가던지 아니면 사돈 내에서 하루 더 있어라. 그러자 며느리는 토라져 버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들 오지 말라고 하면 좋아하는데 작은 며느리는 장단을 맞추기가 참 힘들었죠. 그런데 이 정도는 약과였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아이를 낳자 조 씨가 무척 고달파졌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또 연락도 없이 왔니? 가족끼리 어때서요? 갓 돌이 지난 아이를 안고 며느리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반가워야 하는데 조 씨는 뒤돌아서서 머리를 짚었습니다. 또 그 장면을 봤다면 며느리가 한 소리를 했을 것이었죠. 혼자 뭐 하고 계셨어요?
책 읽고 있었어. 거보세요. 제가 잘 왔죠? 심심하셨잖아요. 조 씨에게는 혼자 책을 읽는 게 며느리가 찾아오는 것보다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아참, 저 이따 애기 놓고 저녁에 잠깐 나갔다 오려고요. 뭐? 점심은 여기서 먹고요. 저녁에 잠깐만 동우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미리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무작정 찾아와서 애를 놓고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 조 씨의 반응을 보면 알겠지만 며느리의 이런 행동이 오늘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진다고 해서 이런 며느리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며느리는 조 씨에게 늘 차갑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가운 사람이면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스스로 찾아오는 며느리를 차마 내쫓을 순 없어서 매번 문을 열어주지만 조 씨는 정말 지쳤습니다. 어머님 적적하실까봐 동우 데리고 왔잖아요. 안 적적하다고 몇 번 말해. 아무튼간 우리 어머님 정없게 말씀하시는 거 뭐 있어? 어머님, 냄비 어디 있어요? 고구마나 감자 있어요? 며느리는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밥 언제 먹어요? 저 일부러 아침도 안 먹고 왔어요. 아직 안 드셨죠? 조 씨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이렇게 시모를 부려먹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도 이런 성격이었으면 시어머니 살아계셨을 적에 시집살이를 덜 했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았죠. 그러다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 씨는 죽어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먹는 내내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애 키우는 인생이 얼마나 험난하고 괴로운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휴직하고 애 하나 키우면서 세상 시름은 혼자서 다 끌어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벌써 둘째까지도 맞벌이를 하며 키우고 있는데 말이죠. 하소연의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잘 들어주셔서 좋아요. 그러니 자꾸만 찾아오는 것 같았지만 조 씨는 잘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대꾸를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조 씨의 길을 뺏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어머님 집에 동우 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집에 계시죠? 지금 노래교실 가야 해. 노래교실이요? 조 씨의 유일한 활동적인 취미였습니다. 옛날부터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참 부러웠는데 조 씨는 목소리 높여 노래 부르는 것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이든 마당에 뭐가 대수냐 하는 생각에 최근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 저 꼭 맡겨야 하는데 오늘 오후에 나가서 돌아오면 5시 넘어. 그러면 동우는 어떻게 해요? 그걸 왜 조 씨에게 묻는지 몰랐습니다. 알아서 해야지 어쩌냐. 수업에 빠질 순 없으니까. 서운해요. 어머님 손주보다 노래교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어쩌면 취미 생활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조 씨는 살면서 무르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작은 며느리에게만은 자꾸 예외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이나 거절을 했었지만 여태 소용이 없었습니다. 토라졌다가도 하루 이틀이면 금방 또 연락 와서 아이를 맡아달라고 했죠. 나도 내 인생 좀 살자. 애는 너희가 알아서 키워야지. 그러고 전화를 끊자 20분쯤 뒤에 며느리에게서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 읽는데도 한참 걸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조 씨가 얼마나 차갑고 정이 없는 인간인지와 자신이 얼마나 섭섭하고 서러운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 씨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만큼 길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한자 한자 답변을 해서 보냈죠. 그런데 며느리는 내용을 잘 읽어보기는 한 건지 조 씨의 메시지에서 맞춤법이 틀린 것을 발견했다며 지적을 했습니다. 조 씨는 헛웃음을 짓고는 휴대폰을 소파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진지하게 대꾸했던 자신이 바보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지인들이 며느리들에 관해 얘기하는 걸 찬찬히 들어보면 여우 같은 며느리보다는 푼수 같은 며느리가 낫다고들 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는 아들이랑 시모 사이를 이간질하고 시집엔 절대 얼씬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간질은 싫지만 얼씬도 안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며느리가 여우인지 푼수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아이 맡기고 시모 부려먹으려는 걸 보면 여우가 맞는데 토라졌다가도 금방 해실거리며 찾아오는 걸 보면 또 푼수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조 씨와는 결코 맞지 않는 성격임은 분명했습니다. 조 씨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식들과 조 씨 사이에 적당한 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뭐예요? 아, 그거. 윤성이 아빠가 옛날에 20몇 년 전 결혼 기념일에 사준 거야. 이거 명품인데요? 맞아. 안쪽 옷장에 걸려있는 걸 어떻게 발견했는지 며느리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며느리가 들고 있는 건 남편에게 받은 원피스였는데 지금도 인기 있는 유명 브랜드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핸드백까지 세트로 함께 있었는데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지금 보아도 촌스럽지 않고 새 옷 같았습니다. 몇 번 입어보지도 않고 모셔두었으니 당연한 것인지도 몰랐죠. 이거 지금은 못 입지 않아요? 당연했습니다. 젊었을 적 몸에 맞았던 원피스가 지금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거 저 물려주시면 안 돼요? 뭐? 안 돼. 왜요? 왜냐니? 소중한 거니까 그렇지. 원래 이런 건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아요? 어머님은 딸이 없으시니까 저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는 며느리 때문에 오늘도 조 씨는 뒷목을 잡아야 했습니다. 친딸이어도 그건 안 돼. 아니, 어머님. 맨날 안 된다는 소리만 하세요. 저는 어머님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 중인데 어머님은 항상 밀어내기만 하세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게 매일 아이 맡기고 밥 얻어먹고 옷장을 뒤지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벼랑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며느리 없어요. 저는 뭐 시집이 좋아서 오는 줄 아세요? 혼자 계신 어머님 딱해서 오는 거예요. 딱하다는 말에 조 씨도 화가 났습니다. 말년에 애 보느라 고생하느니 딱한 처지로 있는 게 나았습니다. 한 번도 외로우니 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와 놓고는 조 씨를 생각하는 척하는 며느리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집까지 울면서 갔는지 어쨌는지 그날 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많이 마음 아파했다며 말이죠. 수아한테 너무 차갑게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아들에게 조 씨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큰아들네처럼만 지냈으면 했습니다. 가끔 연락해서 안부 전하고 특별한 날에 밖에서 밥 한 끼 먹고 또 각자 할 일 하며 지내면서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감정 소모할 일도 손주 돌보느라 허리가 지끈거릴 일도 없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좋은 소리도 못 들으니 조 씨도 감정이 상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며느리가 이대로 삐져서 오지 않았으면 하고 내심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럴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발길을 끊었겠죠. 그 뒤로도 며느리는 화가 풀린 척을 하며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정말로 오고 싶어서 왔는지 혼자서 아이 보기가 힘들어서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조 씨는 몇 번 더 인내했습니다. 앉혀놓고 이야기도 해보았고 아들을 통해서도 뜻을 전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막무가내였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그냥 지나치질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떠난 남편. 제사는 지내지 않길 원했기에 조 씨는 조 씨의 방식으로 추모를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마저도 마음대로 찾아와 조 씨의 삶을 흐트려 놓았습니다. 원래 이런 때는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우울하잖아요. 오늘은 조용히 있다가 내일 납골당에 다녀올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라리 제사를 지내자고 찾아왔다면 고마운 마음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찾아온 며느리는 조 씨에게 아이를 떠밀고는 작은 방에 들어가서 누군가와 통화를 한참 했습니다. 조 씨의 아들이 출장을 갔다고 했는데 그 때문에 혼자 있기 싫어온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나올 생각을 않는 며느리 때문에 작은 방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어머님, 완전 차가워. 애도 잘 안 봐주시려고 그러고. 근데 말은 그렇게 해도 그냥 무작정 오면 또 봐주셔. 마음 불편한 것보다 몸 편한 게 더 좋아 나는. 고맙긴? 손주 보여주려고 오는 며느리한테 오히려 어머님이 고마워하셔야지. 시어머니가? 깔깔 웃는 소리가 참으로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조 씨를 생각해 주는 것인지 아닌지 늘 헷갈렸는데 헷갈릴 일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혼자 있는 조 씨가 걱정되었다면 애를 돌보게 하지도 않았을 테니 말이죠. 그걸 고마워하기는커녕 전화로 심호 흉이나 보는 며느리. 조 씨도 나이가 드니 물러지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여태 봐주었던 자신이 바보였습니다. 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오지 말라고 했다가는 울고 불고 사람을 피곤하게 할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 발로 찾아오겠죠. 그래서 조 씨는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뭔지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신년이 되었을 때 조 씨는 외투를 입으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호 엄마, 집이지? 네? 자던 중이었는지 며느리가 비몽사몽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고 있던 거 보니까 집이네. 지금 그리로 갈게. 여기로 오신다고요? 갑자기 무슨 일로요? 놀러 가지. 네? 조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시간이 오전 7시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집에 도착했더니 딱 8시였죠. 윤성이는 출근했어? 네. 며느리의 머리가 까치집을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남편과 딱 한 번 오고 그 뒤로는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너 동호 보기 힘들다고 그래서 왔지.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말과는 다르게 손주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에서 찬장 문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찾으세요? 아니야. 그냥 구경. 우리 며느리가 살림을 잘하나 못하나. 아이고, 농담이야. 들어가서 쉬어. 네. 그럼 저 한숨 더 잘게요. 그래. 며느리가 들어가고 5분 정도 있다가 조 씨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동호 엄마. 네?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니, 동호 뭐 좀 해주려고 하는데 냄비 어디 있냐고. 아, 거기 가스렌지 위에 있어요. 아, 바로 여기 있었네. 알았어, 얼른 들어가 봐. 네. 그리고 또 5분 뒤에 불러서 물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이거 먹여도 돼? 네. 돼요. 동호 엄마, 이건 어디다 놓을까? 그냥 두세요. 동호 엄마, 동호 장난감 더 있어? 조 씨는 쉬지 않고 며느리를 불러 제꼈습니다. 그리고 시덥잖은 질문은 한 뒤에 다시 말했습니다. 알았으니까 얼른 들어가 쉬어. 몇 번 반복되자 며느리가 쉴 수 있을 리가 없었죠. 2시간쯤 흐르자 며느리가 눈밑이 퀭해져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으니 아마 평소보다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그렇게 또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그냥 제가 할게요. 2번 움직이니까 제가 더 힘들어요. 그래? 난 너 쉬라고 그런 거지. 생각해줘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그냥 여기 앉으세요. 잠깐만, 저기 방 하나 남지 않어? 아, 거긴 나중에 동우 크면 동우 방 할 거예요. 그래? 그럼 오늘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 남는 이불 있지? 네? 여기서 주무신다고요? 지금 오늘이요? 그래. 갈아입을 옷도 가져왔는데? 조 씨가 거실에 놓여 있던 자신의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얼이 빠진 듯 보였습니다. 생전 그런 적이 없던 조 씨였으니 놀랄만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동호 아빠는 언제 온대? 오늘 조금 늦는데요. 그러면 나 먼저 저녁밥 좀 차려줘라. 네? 저녁밥 먹어야지. 며느리가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모른 채 하고 조 씨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요리하는 며느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아, 잠시만요. 저 이것 좀 하고요. 그 친구가 마이크를 넘겨봤더니 남편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웃었는데 조 씨는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떠들어댔습니다. 건너 들은 아는 사람 이야기, 친구의 며느리 이야기, 노래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 며느리가 궁금해할 리가 없었습니다. 근래 들어 조 씨는 가장 많이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수다를 들어주기가 괴로워 보였습니다. 자신이 떠들어댈 때는 그렇게 신나 보이더니 듣는 것엔 재주가 없는 모양이었죠. 그날 며느리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밥같이 야무지게 얻어먹은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또다시 찾아가자 며느리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이 노인네가 뭘 잘못 먹었나 하는 얼굴에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애를 봐준다더니 와서 놀고 먹다가는 시어머니가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엔 노래교실 안 가세요? 노래교실이 중요하냐, 손주가 중요하냐 물었던 건 까먹은 듯 했습니다. 노래교실이 중요하니? 손주랑 노는 게 더 좋지. 며느리도 적적할까봐 찾아왔는데 싫으니? 아니요. 적적하진 않은데. 점심 언제 먹을 거야? 그리고 그걸 한동안 반복했는데 어느 날 며느리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보, 어머님 치매 아니셔? 뭐? 치매? 진짜 요즘에 이상해. 왜 자꾸 우리 집에서 잔다고 그러시고, 냄비를 앞에 두고 냄비 어딨냐고 물으시고, 했던 말도 하시고, 2번, 3번 불러도 어쩔 땐 대답도 잘 안 하시고,
무슨 치매야? 말도 안 되지. 그니까 나도 이상해. 근데 원래 국어 선생님이라 그런가 말을 1시간 넘게 끊임없이 하셔. 진짜 신기한데 나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당신이 어머니 많이 챙겼으니까 고마워서 오시는 거겠지. 당신 딸처럼 생각하니까. 근데 당일 아침에 갑자기 연락하고 불쑥불쑥 오신단 말이야. 가족끼리 뭐 어때? 당신도 연락 안 하고 찾아가고 그러잖아. 그렇긴 하지만 당신도 어머니랑 가까이 지내고 싶다고 했잖아. 잘 됐네. 그게 아니라 며느리는 답답해했지만 아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원래 시집살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윽박 지르고 괴롭히는 시집살이보다도 이런 은근한 시집살이가 더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몰라주니 말이죠. 그리고 조 씨는 명절에도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의 소원대로 전부치기를 하루 종일 시켰더니 아주 기가 질렸습니다. 다시는 명절에 오겠다고 안 할게 분명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어느 날부턴가 며느리가 조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 데리고 안 오니? 아니요, 저 집에 있으려고요. 우리 며느리가 해주는 수제비가 먹고 싶었는데 내가 갈까 그럼? 아니요.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쉬려고요. 동우도 피곤해하고요. 어디 아프니? 가서 죽이라도 끓여줄까? 아니에요. 너는 쉬면 되지. 동우 봐줄 테니까. 어머님. 아니라고요. 왜 언성을 높이니? 다 널 생각해서 하는 소리였는데. 그게 아니고요. 됐다. 조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며느리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운하다는 취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맞춤법을 마구 틀리게 보냈지만 맞춤법을 교정해주는 답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우 엄마, 다음 명절에 말이야. 어머님. 명절에요. 여행 가기로 했어요. 여행? 네. 저희 보고 여행 가라고 계속 그러셨잖아요. 그래, 잘 생각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 어디로 가니? 나도 같이 가자. 네? 같이 가면 좋잖냐? 네 말대로 동호 아빠 떠나고 외로운데 자식들이랑 같이 여행하면 좋겠지. 그러자 며느리가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통해서 조 씨를 설득했습니다. 조 씨가 화난 척하자 아들도 골치가 아픈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끼리 다녀와라. 마지못해 보내주는 척을 하니 며느리가 냉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 씨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쫓아냈다면 또 슬금슬금 왔겠지만 제 발로 도망간 며느리이기 때문에 다시 올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온다면 아직 써먹을 시집살이가 30종류가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네가 요즘 오지도 않고 내가 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너무 외로워. 제가 바빠서요. 왜 이제 동호 봐달라고도 안 해? 다 컸는데요, 뭘. 이제는 어머님 힘들게 안 맡기죠. 아이고, 그래서 노래교실이나 갈까 해.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며느리가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조 씨도 며느리에게 보이지 않게 웃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어이가 없어 웃었겠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답시고 쫓아다니느라 조 씨가 고생을 하긴 했지만 충분히 보람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토록 원하던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죠. 엄마, 이 집 말이야. 엄마 올라오면 여기서 살 거지? 그렇지. 언제 올 생각인데? 글쎄, 아직은 모르겠네. 그러면 이 집 내 명의로 바꿔주면 안 돼? 그리고 엄마 아빠 올라오게 되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거의 70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여기서 같이 살면 되잖아. 같이 살자고? 너희 자리 잡으면 집 사서 나가야지. 그때쯤 올라올 생각이었어. 아니, 나중에 올라오면 그래도 자식이랑 같이 사는 게 좋지 않아? 불편하게 어떻게 이 식구가 다 같이 살아? 근데 그건 그거고, 명의를 왜 바꿔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도 안정감 있게 살지. 그럼 엄마 아빠는 안정감 없이 살고, 우리 데리고 사는 대가로 집을 달라는 거지, 지금? 에이, 그렇게 말하면 너무 정없이 느껴지고. 남들은 자식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 하던데. 당신은 왜 이렇게 차가워? 차가운 게 아니라, 말년에 자식 눈치, 사위 눈치 보면서 살게 될까봐 그렇지. 우리 딸이랑만 사는 거 아니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손종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손 씨는 길을 가다 모르는 이에게 뒤통수를 맞아도 너털웃음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게 뒤통수를 맞는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손 씨는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는 딸과 사위가 안쓰러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에도 감수하고 세를 주던 집을 딸 부부에게 공짜로 내주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을 보태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전제는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었습니다. 받을 땐 눈물이라도 흘릴 듯이 기뻐하던 딸 부부는 금세 돌변했습니다. 길어야 3년 정도 빌려줬다고 생각했던 손 씨와는 다르게 딸과 사돈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이미 자신들의 집이라도 된 것처럼 굴었고 사돈은 그 집을 빌미로 손 씨 부부가 노후에 딸에게 부양을 요구할까봐 걱정되는 듯했습니다. 누구도 몇 년 뒤에 그 집을 손 씨 부부에게 얌전히 돌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하더라도 너무했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당연히 대가 없이 자신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딸의 모렴치가 황당했고 한편으로는 허무했습니다. 내가 딸을 이렇게 키웠나 싶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다더니 딱 그 말이 맞았죠. 그동안 이래도 저래도 서운하다 소리 한 번 안 했던 손 씨이기 때문에 얕잡아 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부모도 자식을 자식으로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 씨는 자식이 둘이었는데 첫째가 아들, 둘째가 딸이었습니다. 둘째인 딸은 특히나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컸습니다. 어쩔 때 보면 아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지만 워낙 성격이 무던한 탓에 한번 불평한 적도 없었죠. 손 씨 부부는 자식들을 사랑했습니다. 잘 교육시키려고 노력했고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취직을 해서 사회에서 한 사람 몫을 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는 손 씨의 바람대로 잘 자라준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번에 영지 결혼식 끝나면 일주일 뒤에 내려갈 거야. 이사 준비는 다 하신 거예요. 그럼 그냥 이삿짐 센터 예약한 것밖에 없지 뭐.
언제까지 계시게요? 글쎄, 네 아빠는 엄마 몸 괜찮아지면 다시 올라오자고 하네. 그럼 거기 있는 집은요? 다시 올라오게 되면 그 집은 별장처럼 두면 되지. 바다 근처라서 나중에 너희 휴가 때 써도 되고. 좋네요. 좋지? 공기 좋은 곳으로 휴양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니까. 손 씨는 1년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지만 기관지가 좋지 않아 기침을 달고 살았고 면역이 떨어져 며칠 입원을 했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남편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퇴도 한마당에 좀 더 한적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내려가자는 것을 몇 달간 버텨오다가 이번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아예 가는 게 아니라 한 몇 년만 내려갔다 온다고 생각하자는 말에 부담이 덜해졌습니다. 2달 뒤가 딸의 결혼식이었는데 식만 마치면 곧바로 내려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던 집도 이번에 전세 계약을 마친 참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부 이곳에 있어 다시 올라올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살던 아파트는 팔지 않았습니다. 전세로 몇 년 정도 주고 손 씨 부부가 올라오고 싶을 때 올라올 예정이었습니다. 오래 살던 아파트이고 주변 환경이 좋아 돌아오더라도 이 집으로 오고 싶었죠. 그리고 2달 뒤 딸은 결혼을 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는 아들 때와 마찬가지로 전세금의 일부를 보태주었습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을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충분히 신혼부부가 자립을 할 수 있을 만한 초기 자금이었습니다. 엄마, 뭐해? 그냥 앉아서 창밖에 보고 있는데. 좋겠네. 좋네. 한갓지고. 너는 잘 지내? 잘 지내긴 하는데. 왜? 무슨 일 있어? 딸이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직 신혼이라 행복하기만 해야 할 때였지만 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잘 지내긴 하지만 문제가 있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말해봐. 걱정된 손 씨가 다그치자 딸이 어렵사리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그 말에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무슨 사고라도 치고 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었죠. 그러자 딸은 그런 게 아니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윤서방 가게 차리는데 생각보다 돈이 더 들어가네. 너희 전세금도 뺐는데도 부족해. 생각했던 예산을 초과했어.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 반년 전에 사위는 가게를 차리겠다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다행히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주기로 했다며 전세금을 빼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죠. 그래도 생각이 있겠거니 싶었는데 벌써 시작을 해도 남을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한 상가 월세만 계속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월세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중으로 세를 내면서 또 돈까지 빌려달라는 것에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잘 돼. 마무리 단계야. 마무리하고 여윳돈도 좀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래저래 긁어 모아서 시작하다 보니까. 기가 죽은 듯한 딸의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게 해보지도 않은 사업을 무작정 시작하냐는 말은 꾹 삼켰습니다. 돈을 빌려줘서 여유자금을 갖고 있게 한다고 진짜 여유가 생길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손 씨는 남편에게 딸과의 통화 내용을 말해주자 남편도 근심스러워했습니다. 사업을 하려거든 돈을 모아서 해야지. 무작정 전세금을 뺄 때부터 불안했어.
손 씨가 하고 싶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잠시 고민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세입자 부부 이번 만기 때 나간다고 했잖아. 아직 부동산에 안 내놓은 거지? 다음 주쯤 전화해 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애들 살라고 빌려주면 어때? 월세로? 그렇다고 영지한테 월세를 받기는 그렇고 자리 잡을 때까지만 들어가서 살으라고 하면 되지. 월세 전혀 안 받고? 전세로 주었지만 월세로 따져도 세가 상당할 것이었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했다며? 그거 대신에 집을 빌려주자는 거지. 자식이 힘든데 부모가 도와줘야지. 손 씨는 남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그게 딸에게는 더 도움이 되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손 씨 부부는 딸을 위해 전세를 주었던 집에서 딸이 살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딸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위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당분간 집은 걱정 말고 얼른 자리 잡어. 네. 그렇게 할게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명절이나 돼야 통화할 수 있던 사위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손 씨 부부가 자식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이게 해준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 씨 부부는 딸이 출산할 때 딱 한 번 올라갔습니다. 영지야, 다다음 주에 아빠랑 같이 한번 올라갈 거거든, 병원 때문에. 그때 잠깐 들를까 하는데 애기도 보고. 아, 우리 집에? 응, 왜? 시간 안 되니? 아니, 괜찮아. 그래. 지금은 뭐 해? 나 잠깐 운동하러 나왔어. 애기는 어쩌고? 집에 시어머니 와 계셔서. 봐주고 계시지. 아이고, 감사하네. 애도 봐주시고. 그렇지. 사도는 딸이 사는 집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요새는 거의 딸의 집에 있는 듯 했습니다. 어린 손주를 봐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손 씨는 사돈에게 고마웠습니다. 친정엄마가 멀리 있는 바람에 도움을 못 줬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운동할 시간도 주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었을 때 손 씨 부부가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2년간 다른 집에 살았더니 원래 집이 더 낯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에 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오신다고 해서 저는 가보려고 했는데 애가 하도 보채서요. 일단 어서 들어오세요. 아, 네. 사돈이 손 씨 부부를 집으로 들이며 말했습니다. 애 때문에 집이 좀 어수선하죠? 이해해 주세요. 하도 어질러가지고요. 아니에요. 거기 거실에 편한데 앉으셔요. 네. 저 영지는 어디? 잠깐 요 앞에 편의점에 갔어요. 차 한 잔 드실래요? 꼭 사돈네 집에 온 것 같은 마음에 무척 불편했습니다. 남편도 그런지 자꾸만 자세를 고쳐 앉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사돈이 있다면 있다고 말을 해야지 어딜 갔나 싶어 딸이 원망스러웠죠. 주위를 둘러보자 이제는 전혀 손 씨의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리원이도 보고 싶으셨죠? 그럼요. 하지만 손주가 안사돈에게 딱 붙어서 오질 않았습니다. 얘가 늘 제가 봐주다 보니까 손을 타가지고요. 지 할아버지한테도 잘 안 가요. 서운한 마음이 들긴 했어도 같이 보낸 시간이 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들 걱정 많으실 텐데. 잘 살고 있어요. 하는 사업도 자리 잘 잡아가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에휴, 이 집이 애들 집이면 참 좋겠는데. 집 있고 둘 다 돈 벌면 그럼 걱정할 게 없죠. 그쵸?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에 손 씨가 뭐라 대꾸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어쩐지 말투에서 은근함이 느껴졌으니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안사돈이 손 씨의 의중을 재차 물었습니다. 아, 금방 자리 잡아서 집도 사고 하겠죠. 그러자 안사돈이 갑자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침묵이 흐른 상태로 있자 딸이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뭘 사러 나갔었다며 사과했지만 손 씨는 어쩐지 더는 앉아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사돈과 함께 있으려니 눈치도 보였고 불편했습니다. 꼭 애 키우느라 정신없는 집에 눈치 없이 찾아온 손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손 씨 부부는 딸의 집에 도착한 지 30분도 되지 않아서 일어났습니다. 함께 밥이라도 먹고 가려고 했지만 빨리 일어나 주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죠. 어머, 벌써 가시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붙잡는 신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배웅을 했죠. 얼른 내려가 봐야지. 알겠어. 그러면 운전 조심해서 가세요. 그래. 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딸이 이 집에 사는 동안에는 되도록이면 오지 말자고 말이죠. 서운해서도 아니었고 그게 맞는 듯 했습니다. 은연중에 내 집이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딸이 살고 있으니 불편한 게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부턴 이런 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년 뒤에 아들네 셋째의 돌잔치가 있을 때도 딸의 집에서 묵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라에서 상 안 줘. 애를 셋이나 낳았으니까 애국자잖아. 안 그래도 3명 낳으면 돈 많이 줘요. 너스레를 떨며 웃는 아들을 보고 손 씨 부부도 웃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이고 됐어. 애들 때문에 정신 없을 텐데 뭐. 아버지, 눈 안 좋아서 밤에 운전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 이모네 집 근처 호텔에서 묵기로 했어. 호텔이요? 저희 집이 불편하면 차라리 영진의 집에 가시지. 그러자 그 순간 딸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딸이 눈동자가 또르륵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딸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됐어. 너희 이모가 그 호텔 좋다더라. 엄마 아빠도 호텔에서 자는 게 더 좋지. 좁은데 얻어 자는 것보다. 딸은 끝까지 예의상으로라도 자신의 집으로 가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어린 손주 방이라고 치더라도 방에 하나 비는데 말이죠. 하지만 손 씨도 그 집에서 자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먼 길 와서 피곤한데 딸과 사위 눈치까지 보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호텔로 출발하기 전에 딸이 사위와 하는 얘기를 의도치 않게 엿듣게 되었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이 비교적 한적했는데 통로에 서서 조심성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엄마가 걱정하던데. 어머님이 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자꾸 올라오시는 거 보니까 다시 오시려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말은 없으셨는데? 혹시라도 그래서 우리랑 같이 살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던데. 그럴 리가 있어? 아니, 혹시나 그렇다는 거지. 장모님도 우리랑 합가할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니지? 아빠는 모르겠는데 엄마는 안 그럴걸. 올라오게 되면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지 않을까? 그건 그거대로 문제네. 근데 올라온다고는 안 했어. 나도 그럴 생각 없고. 어쨌거나 우리가 모시고 살 일은 없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엄마가 밤에 잠도 못 잔다고 난리다.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살까봐? 기가 막혔습니다. 딸 부부 자리 잡고 살라고 집을 내줬더니 그 집에서 자신의 아들이 장인장모 모시고 살까봐 그게 무서운 모양이었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이렇게 없나 싶었습니다. 공짜로 살게 했을 땐 아무 말 없더니 이제 와서 아들 고생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딸의 말처럼 손 씨는 자식들과 함께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었고 불편한 건 사양이었죠. 사위도 저런 말을 딸에게 전하는 것을 보니 사람이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 씨는 혀를 차며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딸 부부에게 인사는 따로 하지 않고 먼저 나왔습니다. 손 씨는 마음 편히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내려왔지만 남편은 내심 딸에게 섭섭한 눈치였습니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어쩐지 친정부모가 찬밥 신세가 된 것 같다고 했죠. 그러다가 몇 달 뒤 명절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아들이 이번 명절에는 손 씨 부부가 올라오길 바랐습니다. 그러면 두 집이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지만 딸의 집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영지하고 상의해 볼게요. 엄마, 아빠 올라오셔서 애들이랑 동물원 같은 데도 같이 가시면 좋잖아요. 그래, 알았어. 하루는 저희 집에서 있으시고 하루는 영진의 집에서 있으시면 되죠. 아이고, 너희 힘들잖아. 하루인데 뭐가 힘들어요. 그런데 딸도 흔쾌히 알겠다고 했다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들이 내려오게 되면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많으니 손 씨가 가는 게 좋은 것 같았죠. 그래서 손 씨 부부는 연휴 첫날에 아들네 집으로 갔다가 다음 날 딸 집으로 갔습니다. 차 타고 20분 정도 거리였죠. 모처럼 딸내와 오붓하게 식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 집 말이야. 응? 엄마 올라오면 여기서 살 거지? 그렇지. 달리 집이 없으니 당연했습니다. 언제 올 생각인데? 글쎄, 아직은 모르겠네. 그러면 이 집 내 명의로 바꿔주면 안 돼? 뭐? 딸의 말에 손 씨도 남편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들어봐. 그리고 엄마 아빠 올라오게 되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거의 70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여기서 같이 살면 되잖아. 같이 살자고. 너희 자리 잡으면 집 사서 나가야지. 그때쯤 올라올 생각이었어. 아니, 나중에 올라오면 그래도 자식이랑 같이 사는 게 좋지 않아? 불편하게 어떻게 이 식구가 다 같이 살아? 사돈은 같이 살까봐 걱정하던데 딸은 도리어 같이 살자는 말을 했습니다. 사돈과 같은 걱정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위도 어쩐 일인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명의를 왜 바꿔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도 안정감 있게 살지. 그럼 엄마 아빠는 안정감 없이 살고 엄마 아빤 거기에도 집 한 채 있으니까. 우리 데리고 사는 대가로 집을 달라는 거지 지금? 에이, 그렇게 말하면 너무 정없이 느껴지고. 그런데 한마디 할 줄 알았던 남편이 침묵했습니다. 내심 생각도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내려가서 평화롭게 사는 건 좋지만 손주 재롱 보면서 사는 것도 좋았을 거라고 말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딸과 손주랑 같이 사는 걸 상상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같이 살면 그게 좋아?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그게 뭘 어떠냐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손주 재롱 보고 싶으면 그냥 근처 살면서 보면 되지. 남들은 자식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 하던데. 당신은 왜 이렇게 차가워? 차가운 게 아니라
말년에 자식 눈치, 사위 눈치 보면서 살게 될까봐 그렇지. 우리 딸이랑만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러자 그 말도 맞는지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사위와 함께 살 수 있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을 딸에게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살게 한 것도 손씨 부부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딸이니까 도와준 것이었죠. 그런데 덜컥 아파트를 딸에게 줘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어서도 그랬고 손씨 부부의 노후 자금이니 더더욱 그럴 순 없었죠. 그리고 부모를 하룻밤 재워주는 걸 부담스러워하던 딸을 생각하면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딸에게 말은 안 했어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후에는 자식이 아니라 부부밖에 없다는 생각 같은 것 말이죠. 손 씨가 같이 살 마음도 명의를 넘겨줄 마음도 없어 보이자 딸은 안달이 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딸의 반응을 보니 손 씨는 어쩐지 더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괜히 딸 부부를 살게 했나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줬으면 받는 게 더 쉬웠을 텐데 집이라는 게 돌려받기가 상대적으로 힘들었으니 말이죠. 하도 딸이 닥달하는 바람에 신경이 쓰여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전화로 안 된다고 해도 떼를 썼습니다. 내가 내일 내려갈까? 너 일 안 하니? 아님 주말에. 결국에는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해야 끝날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손 씨가 한숨을 쉬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됐다, 됐어. 주말에 아빠랑 같이 올라갈게. 정말? 그래. 알았어. 주말 윤서방이 애기 데리고 나들이 가자고 했는데 둘만 가라고 해야겠다. 손 씨는 또다시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골치가 아팠습니다. 제대로 거절을 하려는 것인데 딸은 신이 나서 전화를 끊었죠. 도대체가 왜 모든 부모가 자식들이랑 살면 좋다고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자식들 또한 부모랑 살기 싫으면서 말이죠. 딸이 이렇게 조르는 이유도 손씨 부부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올라갔는데 딸에게 전화하니 잠시 집을 비웠다고 했습니다. 벌써 도착했어?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도착한다고 했잖아. 지금 11시잖아. 난 또 11시 반에 도착할 줄 알고 마트 나왔는데. 들어가려면 20분 걸려. 20분이나? 그럼 집에 들어가 있을래? 지금 아무도 없어. 그러더니 딸이 비밀번호를 일러주었습니다. 아무도 없다기에 손 씨는 사양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집에 들어갔습니다. 딸이 곧 온다길래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분 뒤에 도착한다던 딸이 10분도 안 되었는데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에서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났죠. 부엌에선 문 쪽이 보이지 않았는데 손 씨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아님은 분명했습니다. 나 지금 아들네 잠깐 왔어. 아니, 아들네는 오늘 어디 간다고 아무도 없어. 그럼 비밀번호 다 알지? 내가 매일 애기 봐주는데. 잠깐만. 신발이 왜 이렇게 안 벗겨져? 아니, 우리 며느리 말 잘 들어. 그럼? 이 집도 친정에서 준다네. 그래. 아이고, 사돈은 저기 지방에 집 있잖아. 같이 살아도 나랑 같이 살아야지. 내가 애기 봐준 게 얼만데. 그렇지? 우리 며느리도 그러겠다고 했어. 그래서 나도 말년에 자식 부양받으면서 살아보려고. 깔깔 웃으며 들어오던 안사돈과 손 씨 부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속사포같이 내뱉던 말이 뚝 끊겼습니다.
휴대폰도 손에서 툭 떨어졌죠. 아무 말 않고 사돈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손씨 부부는 그런 사돈을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들네가 없는 줄 알면서 빈 집에는 뭐 하려고 제 집처럼 드나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내가 시커멓게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손 씨의 딸이나 사위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죠. 손 씨 부부를 보고 쏘스라친 사돈이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큰 것은 아는지 낭패를 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들었나 안 들었나 가늠조차 하지 않고 땀을 삐질삐질 흘렸습니다. 사돈, 여기 어쩐 일로?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이네요. 우리 며느리는 곧 도착하겠네요. 손 씨 부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은 볼 일이 없었습니다. 딸에게 좋게 말을 하려고 왔는데 그 말도 좋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사돈. 제 말을 좀 들어보시고요. 제가 친구랑 아니요. 말은 충분히 들은 것 같네요. 손 씨와 남편은 딸의 얼굴도 안 보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내내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의 집에 도착할 때쯤에 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쫓아낼 거야. 평소 같았으면 딸에게 마음 약한 남편이 한마디 했을 텐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손 씨는 딸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고 다음 날 문자 메시지로 사진을 한 장 찍어서 보냈습니다. 딸이 지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전부터의 월세 시세를 반영해서 4년 동안의 월세를 계산한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 무척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손 씨의 통장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달 보내라고 했죠. 만약 보내지 않을 시에는 퇴거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 잠시 뒤에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어제는 왜 그냥 갔어?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오해 같은 건 나는 잘 모르겠고. 문자 메시지는 봤지? 무슨 청구서, 이거? 그래. 이게 다 뭐야? 이거 나보고 달라는 거야? 그래. 너희 내 집에서 공짜로 산 거. 월세야. 이 돈을 어떻게 줘? 아니, 왜 줘? 공짜로 살라며? 자리 잡을 때까지 살라고 그랬지. 누가 눌러 앉으랬니?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 이만 나와. 계속 살려거든 매달 입금하고. 갑자기 왜 그래? 만약 보낸 금액에서 10원이라도 부족하면 바로 쫓아낼 거야. 진짜 왜 이래? 아무리 화나도 그렇지. 집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 서러워. 이걸로 서러우면 엄마는 대성통곡을 했지. 아니, 엄마. 내 얘기는 들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네 시어머니가 노망이 난 게 아니면 너는 나한테 할 말이 없을 텐데. 그래, 노망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들을 말 없다. 자리 잡을 때까지 살라며. 전세 자금도 진작 사업 자금으로 썼어. 그리고 아직 자리 못 잡았다고. 너희 자리 잡길 기다리다가는 늙어 죽겠다. 엄마 화나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야? 화난 거 맞고 올라가지는 않을 거야. 그럼 이 집은 엄마한텐 필요도 없는 거잖아. 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팔아서 아빠랑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란다. 뭐? 우리는 집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집 팔아서 여행 다닌다고? 왜 네가 성질이야? 너 결혼할 때 분명 지원해줬고 그걸로 사업한 건 너희야. 우리가 번 돈 우리가 쓰는데 왜 네가 그래? 딸이 황당해하는 걸 보니
손 씨가 되려 황당했습니다. 잠시 살게 했다고 딸은 자신의 집이라도 되는 줄 안 것 같았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었습니다.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을 무시하고 뒤에서는 뒤통수를 쳐서 집을 가로챌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딸의 얼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냥 부모 덕 보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집을 빼돌려 시집 식구와 함께 살려고 했다는 것이 뒤도 안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으니 부모도 자식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딸은 설마 진짜로 돈을 달라고 할까 싶었는지 지난 월세도 이달 월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 씨는 이번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당장 퇴거하지 않을 시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전화를 걸어서 이번에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모시고 살 생각은 없었어. 어머님만 그렇게 생각하신 거고 명의는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여기서 살게 해줘. 그렇게는 못하겠다.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 오해라고 했잖아. 오해도 여러 번이면 오해하게끔 한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겠니? 그리고 꼭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너희는 자립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부모 등골 빼먹으며 살지 말고 너희가 벌린 사업이라는 것도 너희 스스로 책임져. 엄마, 사위도 전화를 해서 비슷한 말을 했지만 손 씨는 더는 딸 부부에게 호의를 베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돈은 앞으로도 얼굴을 안 봤으면 했습니다. 그러려면 딸과 만나지 않아야 했죠. 딸은 그렇게 큰 돈을 낼 바에는 나가서 월세 보증금으로 쓰겠다며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빈집은 손 씨가 부동산에 매매를 하기 위해 내놓았습니다. 딸에게 했던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집을 두고 내려간 것이었지. 부부 둘만 살자면 굳이 다시 올라올 필요가 없었죠. 이 돈을 묶어놓지 말고 차라리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둘이서 쓰면서 살자 싶었습니다. 그러면 말년이 훨씬 윤택해질 것이었죠. 손 씨 부부는 딸과는 연락하지 않았고 아들과도 다소 거리를 두며 지냈습니다. 자식은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고 사는 게 최고인 듯 했습니다. 부부끼리 잘 사는 길을 찾아보는 게 말년의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 말이죠.